자, 여러분, 직장에서 진짜 힘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진짜 사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월급 주는 사람, 아니면 매일 업무 지시하는 사람.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요, 지금 한국의 노동 현장을 아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노란봉투법이 있죠. 오늘 이 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대체 누가 진짜 사장이냐?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노란봉투법이 뭘 바꿨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뭔지, 또 교섭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법 시행 첫날 현장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 얘기도 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뭔지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법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하청 노동자들의 아주 오래된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서류상 내 사장님은 분명 하청업체 사장님인데 막상 내 업무 환경이나 근무 조건을 좌지우지하는 건 원청 대기업인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근무 조건을 결정하는 건 A 회사인데 정작 내 월급 통장에는 B 회사 이름이 찍혀요. 그럼 대체 누구랑 협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월급 주는 사장님은 난 권한이 없다고 하고 진짜 힘 있는 원청은 법적으로 당신 사장 아니다, 이러면서 교섭을 피해버리는 거죠.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나온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말하자면 노동 현장의 게임의 룰을 새로 쓴 거죠. 가장 큰 변화, 핵심만 딱 짚어보자면요,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그러니까 사장의 범위를 확 넓혔다는 겁니다. 이 한 줄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나랑 직접 고용계약서를 쓴 사람만 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문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 이게 핵심인데 쉽게 말해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내 근무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법적으로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모든 원청이 하청 노조랑 무조건 교섭해야 하는 거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법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일종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그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걸 뭘 보고 판단하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원청이 생산 계획을 다 짜주거나 우리 임금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쓰는 장비나 컴퓨터 시스템이 다 원청 거라든지 심지어 원청 직원들이랑 한 공간에 섞여서 일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 원청의 진짜 사장에 맞구나 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기존에도 불법 파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불법 파견은 개별 노동자 한 명 한 명한테 직접 지시를 내렸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실질적 지배력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노동자 그룹 전체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원청이 통제하고 있다면 그것도 지배력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사장으로 인정받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법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교섭 절차,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청노조가 원청한테 우리랑 직접 교섭합시다 하고 요구를 해요. 그럼 원청이 검토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싫다, 당신들 사장 아니다, 이러면서 거부하면 그때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이거 좀 판단해 주세요 하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나서서 이 원청이 정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따져보고 사용자 맞다, 아니다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만약 맞다는 결정이 나오면 원청은 무조건 교섭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원청 노조랑 하청 노조가 완전히 별개의 교섭 단위로 취급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원청은 자기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랑도 교섭을 해야 하고 또 사용자성이 인정된 하청 노조랑도 따로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한 회사에서 교섭 테이블이 2개, 3개씩 차려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법이 시행된 바로 그 첫날,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숫자, 221, 이게 뭘까요? 바로 원청 사업장의 수입니다. 그리고 다음 숫자, 407, 이건 하청 노동조합의 수고요. 네, 눈치채셨나요? 법이 시행된 단 하루 만에 무려 407개의 하청 노조가
221개의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자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정말 그동안 쌓여왔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엄청난 반응이었죠. 자, 이렇게 큰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남은 과제와 여러 전망들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법을 두고 양쪽의 시선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노동계 쪽에서는 이제야 하청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게 됐다고 크게 환영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이러다 1년 내내 교섭만 하게 생겼다. 산업 분쟁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이 논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은 딱 이겁니다. 노동쟁의의 범위는 넓혀주지만 그렇다고 불법 행위까지 봐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 행사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폭력 같은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확실히 묻겠다는 거죠. 일종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법이라는 새로운 틀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겠죠? 이 진짜 사장을 찾아 나서는 긴 여정이 과연 우리 일터와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게 될까요? 그 거대한 변화는 바로 지금 시작됐습니다.